이제 기라성 같은 네 분의 토론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 7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시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서 두 분 발표하신 것 중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재훈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을 통상 엄마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과 아빠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안명옥 의원님 말씀하신 이건 저출산의 문제가 말 그대로 저출산이나 출산 증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질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 여기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더 안 낳냐?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상상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들이 겪으면서 이래서 앞으로 더 못 낳겠어요 라는 자료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양육비, 교육비, 고용 불안정, 주택 마련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제 일가정 양립이고, 세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짚고 가는 게, 아까 앞서 발표하신 분들 중에 얘기한 게 우리 국가의 파워라는 거 있잖아요. 국가의 파워. 국가 형성은 영토 국민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쟁하지 않는 이상은 영토는 그대로잖아요. 주권은 지키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럼 국가의 파워는 그 중에서 뭐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국민. 그럼 그 국민의 수가 늘어나면 국가, 그리고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국가 파워라는 것은 국민의 파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2014년에 그때는 1.21 출산율 기준이었습니다. 1.21 기준으로 했을 때 2750년에 국민이 0명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1.05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2750보다 숫자가 더 당겨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성단체나 저출산 관련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자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로 놔야 될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50이 굉장히 먼 시기니까 나랑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100년대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이런 경제 운용 구조나 삶의 구조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재훈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늪을 거치고 나면 여성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늪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OECD 평균 국가들도 그렇고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과 잘 사는지 안 잘 사는지가 정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이 애 안 놓고 전부 다 일하고 있으니까 출산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오류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 나라 경제도 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느냐? 출산율과 이 취업률의 문제를 뭐냐면 취업하는 그 당시의 기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크루트에서는 거의 OECD 국가 수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리텐션,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리스타트, 재고용 기회가 있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레프리젠테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출산율과 같이 올라가면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성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은 일을 어떻게 함께 해줄 수 있는가에 방점이 가야 되고요, 남성의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업무를 쉐어해서 다시 가정에 갈 수 있느냐, 일가정 양립 문제를 여성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족 친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가족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온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가족 친화 기업 물건만 많이 팔아주고 가족 친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해주고 가족 친화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그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내 개인의 선택으로 일가정 양립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가족 친화 기업 운영, 가족 친화 인증 제도 이런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쪽으로 저출산 계획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로 했는지 사례 하나 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예 책상을 천정 위로 올려버렸어요. 6시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게 진짜 워라밸 인증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있어서 많은 정책이 있지만 남자들이 써먹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실제 쓰고 있는지 아닌지 회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발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님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지금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은 저희 정부가 저출산 대책은 법상 명칭에 의해서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책에 현재 전 모든 정부가 지금 참여해서 그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동안 정책이 흘러온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인구 정책의 특수한 면이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외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우선은 아까 정 교수님이 그래프로 보여주셨지만 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산하 제한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프랑스든 어떤 나라든 시작할 때부터가 그 아까 그래프도 보시면 알지만 한 인구가 출산율이 그 당시에 대부분 나라들이 한 3명 정도, 2명과 3명 사이를 일이 있다. 그게 2.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저출산의 위기를 느끼고 이제 가족 정책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산업 개발을 해야 될 시기였으니까 어떤 경쟁력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삶의 질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산율이 아마 4에서 6 정도 4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제 그걸 떨어뜨리기 위한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 지금 이 인구가 계속 떨어지는 속도를 더 붙이는데 조금 가속을 더 붙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금 저희 정부로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출산 정책이란 것이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출산의 이름을 붙여서 사회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재훈 교수님 소개하시지만은 출산 정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족 정책인 겁니다. 가족 양육 뭐 여러 가지 그 육아 돌봄 문제 이런 거 다 모든 게 가족 정책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는 너무 출산 이런 거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그 나중에는 부작용이 여성들이 이제 아이 낳는 기계냐라는 그런까지 비판까지 듣고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정책은 우리가 법적으로 저출산 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사회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제 정책도 포함이 됩니다만 결국은 사회 정책 또 사회 복지 정책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정책 각종 것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것이 그 정책이 바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친화적인 정책이냐라는 것이 평가 요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도 앞으로 인구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그 정책으로 새로 보강하고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이제 6번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인적 구성이 조금 다른 것이 과거에는 조금 어떤 정책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위원 구성의 특성들은 인구 문제나 또 여성의 경우 이제 출산 이런 거와 관련된 또 아빠 육아 이런 거 근로 문제와 관련된 직접 당사자들과 좀 가까운 데 있는 분들 그 직접 당사자인 분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까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위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그동안 해왔던 저출산 정책의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는데 그 기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새로운 그 재구조화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는 출산율하고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말자. 그걸 내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정책에서 탈피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층들, 그러니까 그 청년층들이 결국은 가정을 꾸리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갖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개인의 선택도 존중을 하고 또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가 인권으로서 보장받는 국가가 그걸 보장해주는 그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을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조적인 어떤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가족 정책의 그 진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2차 세미나가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신 조혜진 육아방송 이사장님 토론 순서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저는 육아방송 조혜진입니다. 오늘 국회 헌정회 여성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포럼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엄마의 손은 나중에 힘을 합해서 세상을 흔드는 힘이 된다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작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흔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우리가 엄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혼자 아이를 기르는 독박육아라든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은 저희가 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독박육아 노, 엄마 아빠 육아 예스라는 포럼을 국회의정회관에서 열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아빠가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공동 육아를 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엄마들이 용기를 갖고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우리나라의 힘을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입니다. 아이와 아빠가 사이 좋은 애들은 똑똑하고 사회성도 좋다는 것이 이른바 아빠 효과입니다. 엄마의 스킨십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아빠와의 스킨십은 정말 중요하며 인격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평등한 공동육아를 하려 해도 직장에서 부모에게 그럴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근로시간, 시간 선택제, 휴가 등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한 입법화나 제도 정비를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차별 없는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주 선량한 유교의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할까요? 저희 비혼 출산율은요 1.9%인데 OECD 평균 39.9에 정말 깨끗하게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도 합하면 엄청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을 때 대다수 여성들이 낙태와 입양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출생률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낙태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저희 사회의 인식 때문인데요. 지금 초저출산 시대에 이 점을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스칸디나비아 3개국처럼 저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 쉼터가 있어서 미혼모 쉼터가 있어서 미혼모들의 출산 전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더욱 인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아이가 3명이 되면 부모가 같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가 정부에서 나옵니다.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안 3국도 집도 주택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미혼모 엄마가 아기 데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야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기도 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겠고 또 저희도 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저출산 대책 상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이들은 2015년에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대에 가려면 병무청 하나를 통하면 다 되듯이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인구청이나 인구부라는 확실한 실행하는 부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니까 100조 원을 우리가 썼다 할 때 13개 부처에서 다 논아서 일을 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 인구청, 인구부 이러한 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인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건 정말 사실 필요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약간 흐르는 것이 거의 그냥 일가정 양립 이렇게만 많이 흐르는데, 저는 약간 그것도 약간의 좀 미세한 부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제일 큰 이 저출산 문제는 이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고학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취업난도 보세요. 왜 지금 25세에서부터 29세 이 사람들 왜 취업이 힘들겠습니까? 그 취업난이 이게 금방 해결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60만 명이 태어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자들은 한 70%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한다 그러면 250만 원짜리 월급쟁이는 겨우 취업자의 한 2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적어도 월 250만 원을 받으면 연봉이 3천만 원으로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취업이 안 되니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아서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자, 여자 똑같이 어떨 때는 여자들이 더 학력이 높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엄청나게 이게 빠르게 바뀐 게 뭐냐면은 지금의 40대와 30대와 20대의 학력 차가 펑펑펑 다릅니다, 이게 지금은 70% 가지만 고전엔 60%, 50%, 전체적으로는 대졸이 4년제 대졸만 30%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그대로 갖고 서 있으면요, 결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직장에 취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초산 연령을 보면은 우리가 31세로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초혼 연령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혼인을 하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 첫 번째 아기 낳는 연령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31세로 세계에서 최고 높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요즘엔 또 어떤 경향이냐? 요즘은 첫 아들 낳는 게, 첫 아들이나 첫 아기 낳는 게 50%가 넘어가고요. 한국은 좀 특이하게, 우리 지금 OECD의 많은 국가들도 한 10몇 개 국가가 우리처럼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인데, 이런 나라들하고 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는 다 첫째 아이가 50%가 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둘째, 셋째가 많아지는데 셋째 아이는 대부분 평균 한 16%가 돼요. 근데 한국은 요새 어떠냐? 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완전히 하나 낳기 사회로 가고 둘째, 셋째 낳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1살에 첫 아기 나서 35살까지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66년도에 저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 낳기 전에 3, 4, 5라 그래갖고 3년 터울로 세 자녀를 35살까지 낳자, 이런 운동을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바뀐 게 두 자녀 낳기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자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우선 교육제도 바꾸기 전에는 저는 이건 정의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출산 패러다임 바꾸는 것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35만 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올해는 제 생각에는 아마 33만 명 요 근처에서 갈 겁니다. 아마 또 내년에 더 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 건수의 한 절반 정도가 고해 애를 낳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혼인 건수 계속 줄지 않습니까? 혼인 건수 줄어드는 거 보세요. 사망자보다도 더 역전이 됐어요. 예전에는 사망하는 사람과 혼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혼인이 더 많았는데 작년서부터 이거 뒤바뀌었거든요. 더 심각해지는 건 뭐겠어요? 2020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들은 35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65세 이상 넘는 노인의 숫자는 올해까지는 30만 명대를 유지하는데 2020년서부터는 40만 명대로 껑충 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보다 노인이 되는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어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뭐에 두겠어요? 이제부터는 투표권이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두겠습니까? 아니면 60에서 65세 그냥 퇴직해서 65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정년 연장시켜달라든지 이런 어떤 걸 더 우선시 두는 정부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책적 패러다임을 좀 확실하게 좀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건 많은데 저는 우선 교육제도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늦어요. 대학에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사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그러니까 취학 연령 만 7세 들한 걸 6살 정도로 낮춰서라도 사회 나오는 걸 좀 연령이 빨라져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31살에 나가고 이런 사회가 저는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런 거 이런 출생아수나 출산아수를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럼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은밀하게라도 내밀적으로라도 그런 목표를 갖고서 해야지만 어떤 정책이 나오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거기 20만 명대로 떨어지는 사회? 그럼 20만 명대 떨어지는 사회에서 그냥 적응하라? 적응하는 사회? 적응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